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한국사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한국사 수능 문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계획성 있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대부분이 다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풀었던 문제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필요한 부분들만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한국사 큰 부담 없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한국사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되는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문제는 주로 선사시대의 역사를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문자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유물 누적을 통해서 그 시대의 특징을 구별하는 게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구별하는 게 핵심이고요. 구석기 시대 때는 수렵 채집이 다수였고요. 그리고 뗀석기와 대표적으로 주먹도끼가 그 특징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신석기 시대 때 유물은 여기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신석기 시대 때는 간석기와 가락바퀴 등이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어류 채집과 농경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유적들을 보면 비파형 동검의 경우 청동기식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권력체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영역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문화적 특징과 수준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요. 철기의 덩이쇠는 초기 국가의 형성과 교류, 이러한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등장하기도 합니다. 4번, 5번의 경우는 사실은 이 문제의 난이도를 아주 현저히 떨어뜨리는 대상이긴 한데요. 그래도 기억해둬야 되는 과학기술이기도 하죠. 앙불구는 세종 때 천문과학의 발전을 의미하고요.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조선의 상업경제, 화폐경제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유물유적은 주로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구별하는 게 핵심이 될 거고요. 구석기, 뗀석기, 주먹도끼, 신석기, 간석기, 가락바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청동기 시기에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고조선의 문화 수준과 영역 범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것이고요. 농경이 시작되고 보편화됩니다. 하지만 청동은 농경 도구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때 반달 돌칼이 추수에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기시대 때는 철기 농기구 등이 등장하고 화폐 등도 등장한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죠. 백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제의 수도 이전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고요. 한성에서 웅진으로 이동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고구려 장수왕 때의 남진 정책 때문이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몇 청이 천도를 주장했었다. 고구려 인종 때 대금 정책을 두고 사대적인 입장을 취했던 개경파와 자주적 입장을 취했던 서경파의 정치 경쟁 과정이었고요. 서경파는 대금 강경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도를 서경으로 이동한 후에 정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입니다. 실패로 끝이 나죠. 고려 인종식입니다. 흑치상제는 백제 부흥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고려 후기 급진 사대부와 온건 사대부와의 갈등 속에서 나타났었던 결단이고요. 조선 건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됐던 사건이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얼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은 7세기 수나라 침략기 대첩이죠. 크게 승리했던 사건입니다. 삼국시기는 주로 삼국이 성립됐던 시기에 공통적인 특징들, 왕권 강화책, 율령과 유교, 그리고 불교, 태학 등의 공통점이 나타난다는 것, 그러한 것들이 각각이 어느 왕 때 정비가 되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체제가 안정화되고 나서는
영토 확장을 통해서 생활권을 확대시켜 나가고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죠. 이러한 과정에서 삼국의 충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삼국 간의 외교관계라든지 그 충돌 과정에서의 특징들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고구려의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신라와 백제가 연대를 해서 고구려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제동맹과 결혼동맹이 결성이 되죠. 백제는 임시수도였던 웅진에서 사비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백제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고 성왕 때 전성기를 부과하는데요. 이 시기 나제동맹이 결렬이 되죠. 관산성 전투에서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제를 배제하게 되고요. 백제와 고구려가 가까워지고 신라와 대결하는 구도가 7세기 때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러한 외교관계와 성립되는 시기, 경쟁하는 시기, 통일 시기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죠. 주로 통일신라와 발해와 관련된 문제 중 하나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나라는 키워드는 오경시 모부가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것 역시 키워드가 될 겁니다. 발해와 관련된 내용이죠. 발해와 관련된 내용, 당나라의 제도인 삼성육부제를 운영했다라는 게 핵심일 겁니다.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영역, 우리 민족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동시에 당시 국제적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당나라의 제도를 취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제국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는 특징 역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를 좀 볼까요? 구사당 십정은 군사조직이죠. 통일신라 왕권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내용이고요. 신문항식입니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통일된 민족 세력들을 융합하고 화해시키는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신문항의 정책으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통일신라 발해 시기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시대적으로 상당히 멀죠. 훈련도감의 경우 조선 전기의 군사 체제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와해되죠. 새로운 군사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병의 형태인 훈련도감이 처음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훈련도감 이후에 오군영이 만들어지게 되죠. 조선 후기의 군사 제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설립이 됐다 훈련도감이고요. 대가야를 병합했던 거 법흥왕이죠. 금관가야는 진흥왕이었다. 잘 구별해 두시고요. 별무반도 기억을 해주십니다. 별무반은 여진과의 대외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특수부대이기도 하고요. 숙종임금이 문벌귀족 세력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특수부대이기도 합니다. 왕권 강화와 대여진 강경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윤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졌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좀 정리를 해보면요. 발해는 역사의 귀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 계통이었다라는 단서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당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 성장한 국가임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삼성육부 제도 주작대로 문왕의 당나라와의 친선 외교 등이 당시 발해의 문화 수준과 정치적인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발해 문화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고구려 계승의식, 무왕이라든지 고왕의 여러 사료 속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정예공주나 정예공주 무덤에서도 그 특징들이 나타나죠. 특히 무덤 양식 중에 모주림 구조라든지 구식 돌방 무덤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를 기억할 때 고구려 계승의식이 나타난다는 거, 당시 가장 발전해 있던 당나라와의 친선 외교를 통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었다는 모습들, 그리고 발해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구려 계승의식 등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능 문제에 왕에 관련된 문제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삼국시대의 왕은 주로 체제를 정비했었던 왕들, 그리고 영토를 확장했었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이 될 거고요. 통일신라로 넘어오게 되면 신문왕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고려시대 때는 고려를 건국했었던 왕건, 그리고 기본적인 체제 정비에서 특수한 제도를 마련했었던 광종이라든지, 고려 후기 체제를 다 재정비함으로써 고려의 부흥을 기획했었던 공민왕 정도가 많이 제출이 되고요. 출제가 되고요.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종대왕 때 다양한 업적들과 연결시켜서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정조와 영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생님이 제시했었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업적을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한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키워드는 후삼국을 통일했다는 것이고요. 고려를 건국했다는 것이죠. 역분전을 제정했다는 것도 키워드가 될 겁니다. 왕건이고요. 고려 태조를 의미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사심관 제도를 운영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의 업적은 항목별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청해진을 설치했던 것은 장보고죠. 통일신라 시기 흥덕왕 때입니다. 과거제도를 시행했다. 과거제가 중세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그것이 왕권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향으로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광종이 과거제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등장합니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는 광종의 대표적인 업적이다 라는 거. 교정도감을 설치했던 거 희종 때인데요. 최시부신 정권이고요. 최충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최승로의 실무 28조. 고려 체제 정비가 완비됐던 성종시기고요. 유교 정치를 시행했고 불교를 비판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왕건의 개혁 정치가 핵심 키워드죠. 호족 연합 정권이었기 때문에 호족을 회유하는 정책과 견제하는 정책을 쌍끌이로 활용을 하면서 정권을 정비해 나갔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성을 하사하는 사성정책,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연대를 맺어갔던 결혼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의 측근들이나 혹은 그 지역의 인물들을 인질로 삼아서 정책을 추진했었던 사심관과 기인제도입니다. 중앙행정체제가 완비되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일시적인 견제책인 동시에 호족연합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났던 호구책이기도 합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 세금 인하와 취민 유도 정책을 펼쳤고요. 고려라는 국호 속에서 드러나듯 고구려 계승의식이 나타나고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경을 하나의 기지로 설립하게 되는 모습들, 후반기에 서경 세력과 기경 세력들의 경쟁이 나타났던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통합은 삼국 통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을 거고요. 불교를 중시했고 동시에 다양한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고려가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국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시대의 역사서를 질문하는 것이고요. 민족의 자주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서책을 찾는 겁니다. 우리 역사 과정에서 쓰여진 역사서 중에 민족의 자주의식이 반영되어 있던 시점은 크게 몽골 침입 이후의 원간섭기,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의 영향, 그리고 식민지 시기에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세 시기에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이 세 시기를 구별하고 분류할 수 있는가도 핵심인데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 고려시대의 사서는 합리적이며 유학적 사관을 가지고 있으나 사대적인 세계관이 반영되어져 있는 삼국 사기와 몽골 침략기 이후에 민족의 자존과 주체의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대주의와 유교적 사관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집되고 향유되었던 일련의 삼국유사로 대별이 됩니다. 그 둘을 구별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여기서의 질문은 몽골 원간섭기에 나타났었던 사설을 찾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서로는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이승류의 제왕운기 등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고려시대 때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원간섭기 나타났던 민족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규보의 동명한편과 이승류의 제왕운기 등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유득공의 발해고와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조선 후기 실학의 영향하에서 쓰여졌었던 역사 서술이고요. 민족의 역사를 재정립해야 된다는 의식 속에서 편찬된 책들입니다. 유득공의 발해고는 발해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직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사 강목의 경우 조선의 역사 상고사들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식의 한국통사와 백남훈의 조선사회 경제사는 일본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민족 혹은 우리 역사의 계기성을 발견하고 보편적인 역사 발전의 경로를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등장했었던 서책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키워드 역사서, 고려시대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잘 구별해 두시고요. 그리고 대몽항쟁기와 원간섭기 때 주로 등장했었던 책들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밑줄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려에서 등장할 수 있는 왕건과 광종, 그리고 공민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쌍성 총간부가 키워드가 될 거고요. 몽골의 침입 역시 키워드가 될 겁니다. 답은 공민왕에 대한 질문이고요. 4번이 답이 되겠죠. 공민왕의 경우 반원 자주화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시사점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가 추진했었던 다양한 정책들은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수능 문제에서는 단골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답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회사령이 제정되었다. 식민지식이죠. 총독부에서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책이 마련됐던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시기적으로 많이 멀죠. 이자겸의 난은 몽골 침략 이전 시기죠.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하고 다양한 모순이 촉발됐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고려 인종 시기입니다. 무신난 전이죠. 북한산 순수비는 진흥왕 때 설립이 됩니다. 교육입국 조서 가부개혁 시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공민왕의 개혁은 크게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내적 기반 강화를 통해서 왕권 강화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몽골로부터 간섭 정책을 폐지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친원 세력들을 제거하고요. 관제 역시 고려의 관제로 복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함으로써 몽골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군사적인 측면의 영토 회복을 상징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죠. 그와 동시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문벌 귀족과 무신 혹은 권문 세족들에 의해서 장악되어져 있던 인사기구를 혁파하고요.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를 해서 부당하게 획득했던 토지를 재정비함으로써
기득권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제도적 개혁을 해 나갑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의 추진 지지 세력으로서 새로운 지식인인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해 나갔던 것이죠. 고려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민학 개혁 잘 기억을 해둡니다. 7번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조선시대의 왕을 묻는 거고요. 조선시대 왕이 질문으로 나올 경우 그 가능성은 세종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영조나 정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조선 4대 왕이고요. 농사직설과 칠정산이 키워드가 될 겁니다.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하면 훈민정음의 반포 니은이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가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우상국을 정복했다. 지증망 시기에 이사부에 의해서 우상국이 정복이 되죠. 훨씬 이전입니다. 신라시대 때고요.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다. 1897년 대한 제국을 선포하면서 국제를 제정했다는 내용 배웠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훨씬 멀죠. 자, 답은 니은 니을이 될 거고요.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운영했었던 조선의 이상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세종대왕의 업적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함으로써 왕권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해 나갔던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을 실시해서 조선의 수치체제를 재정비해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영토 확장에도 신경을 많이 쓰죠.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하고 쓰시마섬을 정벌하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애민정책의 차원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요. 농사직설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고요. 조선의 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칠정산 역시 세종대왕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종대왕과 관련된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둡니다. 조선 전기의 조용조라는 수치체제는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크게 세 개의 법으로 재정비가 되는데요. 토지세인 전정은 영정법으로 규정이 되고요. 공물은 대동법으로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군역은 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는 군역법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조선 후기에 중후기에 수치체제의 변화는 수능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은 그 세 개의 법 중에 가장 중요도가 높은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동법은 박납의 폐단을 혁파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고요. 키워드는 박납의 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었고 권세가나 보호 등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저지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1번이 답이 됩니다. 공인은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가에 필요한 공납물을 구매했었던 특허상인인데요. 그 내용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요. 지계아문을 통해서 지계 발급을 했었던 것은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를 확립하려고 했었던 광무 정권 시기의 양전지계 사업이었고요.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수조권을 지급했던 시기 고려 시대의 수치 체제입니다.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면 전시과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요. 전지는 일정 부분 초반에 분급을 하지만 시지는 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고등학교 가서 이 부분은 좀 세세하게 배워야 될 것이고요.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주의가 등장했던 게 1920년대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유상매입과 유상분배는 대한민국 남한의 토지개혁의 방향이었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대동법의 내용을 잠시 보면요. 조선 후기 수치체제에는 토지세는 풍흉에 관계없이 결당 사두 농민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고요.
곡물 역시 박납의 폐단 그리고 곡물을 납부하는 과정에서의 중간 관리들의 농간 등이 심했기 때문에 곡물 대신에 쌀로 대납하는 제도였고요. 필요한 곡물은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쌀을 공인이라는 특허상인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과 상업이 발전하게 되고요. 조선 후기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작용하게 됩니다. 군역은 균역법으로 바뀌게 되고요. 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게 되는 제도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백성들의 삶을 개편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지만 역시 운영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능에선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이죠. 잘 읽어보면 답은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대적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될 텐데요. 키워드는 삼정의 문란이 키워드가 되겠죠. 조선 후기의 모습이고요. 조세를 줄여줄 것을 요구를 했고 환국 장부를 빼앗았다. 임술곤연에 일어난 소동이다. 농민들의 봉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시기적으로는 조선 후기가 될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임술농민 봉기는 1860년이죠. 조선 후기 때 철종 때 일어났었던 사건이고요. 삼정의 문란, 즉 수치체제의 문란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전국적인 규모로 봉기가 확대되고 연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운동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정감록, 동학, 서학 등의 평등 사상이 상당히 크게 작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술농민 봉기는 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삼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공동의 인식이 나타나게 됐던 시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고 삼청개혁안이 논의가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에도 농민들의 삶이 좀 힘들었고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변혁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연결고리로 작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키워드 통공정책과 금난정권입니다. 정조 시기에 있었던 경제정책이죠.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시기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봉오정 전투는 1920년대 독립운동이 추진됐던 시기고요. 화백회의, 삼국시대, 올림픽, 1988년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정권 때죠. 조선 후기의 경제정책 아주 중요하고요. 신해통공과 금난정권 또한 정조 시기에 진행됐던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 전기 시전 중심의 경제 질서에서 사상이 성장하게 되고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난전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난전을 규제하는 특권들이 시전상인들에게 주어져 있었는데요. 사상의 성장과 경제의 발전이 이러한 제한적이고 관건에 입각한 경제정책으로는 도저히 시대의 수요를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다양한 상권의 흐름을 인정하는 경제정책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 사상이 크게 성장하게 되면서 사상도고라는 독점적인 상인들이 등장하는 한계나 폐단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선 후기 경제 부분과 정치 부분이 연결되면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시대적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해통공과 금난정권의 폐지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고 정조 시기에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과 연결해서 잘 살펴보면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락지를 빼서 땡땡 운동에 앞장서자. 나라 빚을 갚아야 된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 역사에서 크게 세 시기의 모습이 오버랩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1907년 진행됐던 국채보상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1920년대 진행됐던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IMF 이후에 추진됐던 금모기운동 등이 될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빚, 요게 키워드입니다. 1300만원 국채보상운동이고요. 답은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시기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을 찾는 것이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1번은 영남만인소운동이 추진됐던 시기는 1881년이고요. 조선책략이 유입이 되고 본격적인 개화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운동으로서 위정척사운동이 추진이 되죠. 19세기 후반 1881년 상황이기 때문에 1907년의 운동과는 전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주도했다라고 하지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이 되던 1945년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역시 시기적 차이가 있습니다. 치안유지법 1925년이죠. 시기적 차이 있고요.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청군이 조선에 영향력을 미쳤던 건 개화기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갑신정변의 실패, 이모군란의 실패, 다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했던 것인데요. 다 1890년대의 상황이고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완벽히 패배하게 되면서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됩니다. 1907년도에는 청의 개입에 의해서 이 운동이 좌지우지 될 만큼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대한매일신보의 경우 1904년도에 창간이 되고요. 1910년대 때까지 남아있었던 민족신문이고 외국인이 설립했던 신문이기 때문에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국채보상운동은 1900년 초반에 추진됐던 메가다에 의한 화폐정리 사업에 의해서 일본의 대대적인 차관이 도입되게 됩니다. 경제차관에 의해서 경제적 주권과 정치적 영향력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이러한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차관을 갑자라는 운동들이 대구에서 1907년 시작이 됩니다. 국산품애용 금연이라든지 금주, 그리고 금모기 운동 등이 펼쳐지고 민족신문에 지원하여 확산이 되지만 일본의 간섭에 의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이 난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줄친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역사는 시간을 묻는 학문이기도 하고요. 시간 순서를 잘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내포한 순서 문제라든지 혹은 연표의 시점을 묻는 문제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특히 근현대사 파트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 시기 특히 여러 사건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순서 묻는 문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권피탈 과정은 매우 자주 등장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조약과 관련된 문제죠. 셋째 줄이 키워드입니다. 우리의 외교권 박탈, 을사조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895년이 아니죠. 1905년에 체결이 됩니다. 답은 라가 되고요. 신미양요가 1872년이죠. 강화도조약 1876년에 체결이 되고요. 개화정책이 추진이 되고 갑오개혁이 1894년, 그리고 대한제국 선포를 통해서 독자적인 독립국가가
지향하게 됩니다. 1897년이고요. 고종이 강제 퇴위되죠. 1907년. 그리고 국헌피탈 1910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의 비밀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그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일본은 고종의 강제 퇴위를 요구하게 되고요. 1907년 강제 퇴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곳곳에서 다양한 저항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을사조약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을사조약이 불성립 조약이다라는 거, 조인과 비준의 절차가 무시되어졌고 강압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다라는 거. 을사조약에 대항해서 다양한 운동들이 펼쳐지는데요. 헤이그 특사 파견, 인과관계 묻는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황성신문의 시리아 방송되고 민영환의 자결, 그리고 을사오적단을 결성을 해서 이거 활동 등을 추진했던 내용들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 키워드 김인현 3월이죠. 3.1운동을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 대통령 윌슨 씨가 민족 자결을 제창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3.1운동의 결과 문화통치로 전환이 된다라는 내용들이죠.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답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통리기모하문은 1881년 개화정책 차원에서 설치가 되었고요. 조선책략이 들어오게 되고 개화파를 중심으로 해서 개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죠. 별기군이 설치가 되고 이모군란에 의해서 잠깐 통리기모하문 역시 폐쇄가 된다라는 내용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4.13 호원 조치는 전두환 정권 시기에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로 개편해야 된다라는 다양한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개헌 논의에 대해서 전두환은 4.13 호원 조치를 통해서 기존의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호원 조치에 반대해서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게 됩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내용이고요. 박종철 열사의 죽음과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기도 했죠. 그 결과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가 쟁취가 됐던 거기도 합니다.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것이고요. 러시아의 전령조 조차를 반대했다라는 건 아관 파천 직후에 러시아가 조선 정부의 다양한 이권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이권이 영도, 지금의 부산 영도입니다. 저령도를 러시아가 조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에게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1운동은 민족자결주의, 고종의 죽음, 그리고 곳곳에 있었던 만세운동 등이 요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비폭력운동, 대중화, 일원화의 원칙이 유지가 되고 민족대표 중심에서 중소도시로 확산이 되면서 다양한 계층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농촌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이루어지게 되고 제합리 사건이라는 만행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아시아 독립운동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사회운동의 주체들이 3.1운동을 통해서 고양되면서 독립주체가 다양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가 배웠던 시기고요. 키워드를 통해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기는 1920년대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우 비슷한 사건들이 촘촘하게 이어지고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과 위치를 묻는 문제들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가는 키워드 순종이 되겠죠. 6월 10일 60만세운동이고요. 1926년에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해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1929년 키워드 광주 지역 학생들 식민교육제도 철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고요. 1929년에 일어났었던 겁니다. 신간회가 결성이 되고 나서 이 운동이 전국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신간회가 결성이 되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내용들은 시기적으로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유시 참배는 1921년의 상황이죠. 남북협상은 단독선거가 결정이 되고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됐던 것이고요. 1948년의 모습입니다. 유경공원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유경공원은 교사를 육성하는 기관이기도 했는데요. 1886년에 설립이 돼서 갑오개혁이 추진이 됐던 1894년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경공원은 특정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연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언제 설립이 돼서 언제까지 폐지됐는지.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기구죠. 1894년의 내용입니다.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0년대 때 진행됐던 운동이고요. 민족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유일당 운동 차원에서 계획되고 진행됐던 대표적인 사건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간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신간회 결성의 계기가 마련이 됐던 거고요. 신간회가 결성이 되고 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줄친 사건을 주도한 단체, 주로 독립운동 단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의열투쟁을 주도했던 단체들이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키워드는 김구가 되겠죠. 그리고 일왕의 폭탄을 던졌던 사건,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의미할 겁니다. 한인애국단과 관련된 내용이죠. 한인애국단에서 기억해야 될 인물 크게 3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김구,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이죠.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오답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청해 선진문물을 수용해야 된다는 주장은 주로 북학파들이 주장을 했고요. 19세기 초반, 18세기 후반의 모습입니다.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이고요. 한성순보는 1883년에 최초로 발행된 신문이죠. 주로 급진계파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행이 됩니다. 예송논쟁은 조선 중기 정치적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당쟁의 요소이기도 한데요. 현종시기 가빈예송과 기해예송이 벌어지게 된다. 남인과 서인의 이념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인애국단은 이봉창, 윤봉길 의사를 잘 기억을 해두고요. 한인애국단은 약화된 임시정부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 한중연합작전이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상해로부터 임시정부가 이전하게 되는 또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측면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을 옳은 것은 식민지 시기의 정책은 시기 구분이 핵심이죠. 무단통치 시기인지 문화통치 시기인지 민족말살 통치 시기인지를 구별하는 게 핵심이 될 거고요. 키워드는 국가총동원법이 될 겁니다. 1936년 1938년이죠. 민족말살 통치가 추진이 되고 전쟁에 돌입했던 시점입니다.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시기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노급이 폐지됐던 건 통일신라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귀족 세력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였고요. 영정법이 시행됐던 것은 조선 중기 임진왜란 후죠. 수치체제를 개편해서 민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범 14조는 갑오개혁 때고요. 구주 오소경 제도는 통일신라 시대 때 행정제도 개편인데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인 동시에 행정제도 개편을 통해서
민족 통합과 융합을 모색했던 측면도 강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0, 40년대 정책은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동화시키려는 일본의 과도한 정책들이 추진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가총동원법, 징용령, 징병제, 여자 정신근로령, 위안부 문제, 공출제, 배급제 등이 추진이 됐었고요. 한국시민화, 창씨개명, 공성요배, 신사참배, 한국어, 한국사 교육 금지 등의 내용들이 이 시기에 나타났던 현상들이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가회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해방 전후의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키워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죠. 미소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의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것이죠.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를 논의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시기적으로 좀 멀죠. 수능 문제는 범위가 넓지만 오히려 더 문제 풀기는 쉬울 겁니다. 1번 헌의육조가 채택됐던 것은 독립협회가 운영됐던 19세기 후반 관민공동회의에서 채택이 됐고요. 개성공단 조성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2000년에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이었습니다. 이상설, 이준, 이휘종 특사는 헤이그 특사 파견이고요. 일사조약 직후였죠.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이 나타났던 것은 임시정부의 위축 속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됐고요. 임시정부의 방향에 대한 논의들이 창조파와 개조파로 갈려지게 되면서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1923년의 모습입니다.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는 임시정부 수립 독립을 약속을 했고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일정 기간의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탁통치 문제가 부각되어지고 임시정부 수립의 내용이 와전돼서 전달되게 되면서 반탁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좌우 갈등이 심화됐던 요소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민주화 운동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최근 들어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한 문제 이상 등장하고 있고요. 1987년의 6월 항쟁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키워드들을 기억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유신 독재의 연장인 군부 독재, 전두환 정권의 쿠데타에 의해서 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광주가 키워드입니다. 19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정부 수립 45년 8월 15일이죠. 6.25 전쟁 50년 6월 25일입니다. 4.19 혁명.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 날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승만의 독재 정권에 저항한 것이고 3.15 부정선거가 촉발 및 도화선이 되어져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삼선 개헌은 1969년 9월 14일 박정희 정권의 정권 연장에 의한 개헌이었고요. 72년도에 유신헌법의 종신 대통령제로 전환이 되게 되죠. 유신 독재에 대한 반대 움직임들이 70년대 중후반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민주화 운동의 한 결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당하게 되면서 11.6 사태죠. 민주화의 길이 열리는 듯 했으나 12.12 사태를 통해서 신군부가 등장하게 되고 제2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80년의 봄은 신군부의 과격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독재로 기울어지게 되는데요. 광주에서 일어났었던 민주화운동은 80년 전반에 걸쳐서 민주화운동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지금의 민주적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20번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이기도 하죠. 너무 쉬워서, 그지? 문제를 보지 않더라도 보기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기도 한데요. 사실은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요.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통일과 관련된 내용 고등학교 가면 시기별로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답을 찾는 건 쉽습니다. 5번이죠. 여기서 키워드는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다라는 내용과 한반도의 비핵화 관련된 내용이고요. 내용은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고요. 박정희 정권 때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인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재확인이 됐고요. 남북을 국가를 인정을 해주면서 상호 불가침과 교류협력, 남북화해 등의 원칙들이 이야기되었던 합의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기도 하고요.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당백전은 대원군 집권기 도병마사는 고려 현종 때 상황입니다. 노비안건법 고려 광종 때고요. 대마도 정벌은 공양왕 때 박위, 세종 때 이종무 등에 의해서 준인되었다라는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공부하면 대부분이 다 1등급 이상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한국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